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냐면 기존의 그러니까는 산업 생태계는 제가 그랬잖아요. 식민지적인 산업 체계라고. 미국이 만들어 놓은 영국과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 생태계에서 한 꼭지를 그러니까 우리는 맡아가지고 생산을 주로 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지경학적인 파편화가 진행되면서 신냉전이 진행되고 더군다나 중국이 그러니까는 강요받아가지고 자립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한테 직격탄을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은 생존을 하려면은 산업 생태계를 새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생태계 사고가 굉장히 빈곤합니다. 왜? 경제 생태계나 산업 생태계를 만든 적이 없거든. 만든 적이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 보게 되면요, 제가 80년대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갔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유행이 뭐였냐면요, 레이건이 그러니까 금융화를 월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금융 하다 보니까는 금융이 막 뜨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에 주로 그러니까 비즈니스 스쿨 쪽에서 전공한 학생들이 가가지고 한 전공이 다 뭔지 아세요? 파이낸스를 다. 우리는 뭐냐면 어떤 한 분야가 좀 이제 뜨면은요, 모조리 다 그쪽을 다 전공하잖아요. 모조리 다 그쪽으로 다 몰리잖아요. 예? 다양성이라는 게 우리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회의 흐름, 세계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간다 하면 전부 다 그걸로 몰빵하는 나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태계적인 사고가 없어, 우리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흐름이 바뀌게 되면 또 그거 다 버리고 또 그걸로 또 이렇게 쫓아다니는 이런 식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냐면 식민지적인 산업 체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사회 구조도 그렇고 의식도 그렇고, 예? 식민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식민지 시스템을. 사람들은 그 속에서 뭐냐면 인간 이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고요. 예? 인간 이하의 사람이 많게 되는 이유도 그러죠. 식민지 시스템에 다 이게 문제인 거라고요. 식민지 시스템에. 예? 자, 한국이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 생태계를 만들려면은 결국 뭐 해야 되느냐? 앞에서 그걸 했었던 나라들을 참고를 해야 되죠. 영국과 미국이 오늘날 그러니까는 경제 강국, 산업 강국이 됐었던 것은 바로 뭐가 있어서 가능했다 했었어요? 사회혁신. 사회혁신 이전에 교육혁신이 있었었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럼 지금 현재 인류 사회는 산업 생태계가 지각 변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제조업에서 플랫폼 경제로 해서 지금 AI를 이렇게 해가지고 산업 생태계가 지각 변동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식민적인 산업 체계는 이제 수명이 다한 거예요. 중국이 그러니까 그걸 다 이제 대체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요. 특히 뭐 여러분들 봐보세요. 철강, 석유, 화학 뭐 이런 쪽은 다 지금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로봇 도입이 추정을 불허합니다. 추정을 불허해. 그 얘기는 뭐냐면요. 저희가 뭐 자료부터 보기 전에 이 로봇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도입했다는 얘기 뭡니까요? 로봇이라는 것은 자동화 기술이잖아요. 자동화 기술.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력의 숙련도가 현재의 로봇 기술로 대체가 가능한 정도의 숙련도라는 얘기입니다. 로봇이 대체를 못하는 분야도 있잖아요. 그런 노동력은 별로 적고 대부분이 뭐냐면 로봇에 의해서 대체가 가능한 그러한 노동력 수준이라 이거입니다. 그런데 이 로봇이 지금 뭐냐면 인공지능형 로봇으로 지금 진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 대란을 의미하죠. 일자리 대란을 의미합니다. 중국이 사실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그러니까 실업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중국의 실업 문제도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한국의 식민지적인 산업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TSMC의 영업이익 증가 추세입니다. 2011년을 100으로 놨을 때요. 절대액은 삼성전자는 좀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여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보게 되면요. 2018년 정도까지는 비슷하게 이 성장 증가 속도가 비슷합니다.
영업이익 증가 속도가요. 비슷해요. 그런데 2018년 넘어가면서부터 확 차이가 벌어지죠. 저희 2017년, 18년이 어떤 때였었습니까요? 반도체 소위 말해서 특수가 있었던 해들이었습니다. 2017, 18년, 17년 후반부터 2018년 이 전반기까지가 한 1년간 그 반도체 특수가 있었던 시기죠. 반도체 특수가 꺼지고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진입하고 그러면서 확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지난 2년 동안에 완전히 그냥 벌어지죠. 꼭 악어 입처럼요. 악어 입처럼 딱 벌어지잖아요. 예? 이게 뭡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러니까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는 취약성이 대만의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에 보다 취약하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고 2019년 이후에는요. 드러난 거고 그 다음에 2021년 이후부터는 뭐가 드러난 겁니까? 이때 생태계가 산업 생태계가 또 진화하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 바로 그게 뭡니까요? 지금 시점에서는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그러니까는 전 산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그 도입이 되어지는 인공지능 주도의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전개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죠. 이게 꺾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반면에 TSMC는 여기에서 그냥 완전히 하늘로 수직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삼성전자는 저는 생태계 사고가 없는 기업입니다. 생태계 사고가 없어. 예? 그래서 여러분들 모바일 기기 할 때 스마트폰 할 때도 삼성전자는 끝내 뭐냐면 스마트폰 기기 제조업체로 역할로서 시작하고 그걸로 끝났잖아요. 당시에 모바일이라는 것은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였었는데 그 생태계를 이해를 못했던 거잖아요. 삼성전자는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새로 진화하는데 거기에 삼성전자는 이해를 못했으니까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대응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요? 예? 자, 삼성전자하고 TSMC의 매출액 증가 추세를 보세요. 이것도 2011년을 100으로 놨을 때인데 이것도 거의 비슷하죠. 이거는 더 이미 그 이전에 2013년도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벌어지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지난 2년 전부터 확 악어 입처럼 이것도 벌어지죠. 악어 입처럼 벌어지죠. 삼성전자는 오히려 꺾였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거의 옆으로 개걸음을 한 거 아닙니까? 2018년 이후에. 예? 아니 2018년이 아니라 거의 2013년 이후에 개걸음을 하는, 지난 10년 동안 개걸음을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그러니까요. 예? 개걸음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업이익률을 봐보세요. 수익성이죠. 수익성을 보게 되면은 AI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서 삼성전자는 10% 밑으로 영업이익률이 뚝 떨어지잖아요. 반면에 대만은 TSMC는 오히려 더 치고 올라갔었죠. 2020년대 50%까지 넘어갑니다. 52%까지 가요. 영업이익률이요. 그리고 40%대에서 작년에 반도체가 안 좋았을 때도 43% 정도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그러니까는 이해하고 대응을 TSMC는 하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대응을 못한 것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큰 위기입니다. 큰 위기야. 삼성전자는 저는 사실상 2류 기업으로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그러니까 반도체가 회복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결과를 제가 뉴스공장에서 얘기한 거지만은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TSMC가 1분기에 번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는 10조 5천억 원 정도예요. 10조 5천억 원. 근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합한 게 9조 5천억 분이 안 됩니다. 1조 원이 더 많어. TSMC가 두 기업을 합친 것보다. 저 이거 보면서 했잖아요. 아, 이게 좀 안 좋은 생각이 드는 게, 일본의 여러분들, 일본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래도 세계 4위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일본이 시가총액으로 보게 되면요, 지금 되게 대표적인 1, 2기업이 누굽니까? 도요타하고 소니 이 정도예요. 새로운 기업이 안 보이잖아. 네? 소니나 도요타는 기업 가치가 삼성전자보다도 낮잖아요.
일본의 시가총액 1, 2 기업이 우리나라 1위 기업보다 낫다? 이건 납득이 잘 안 가는 문제잖아요. 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최근에 보게 되면 이 반도체 지금 진화와 관련해서 AI가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진화 속에서 반도체도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맞춰서 변화하고 있는 건데, AI 반도체 시대에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시장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다. 제목이야 이게. 그러니까요, 언론에 나왔던 반도체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최태원 저희 대한상의 회장이 SK 회장이 얘기한 게 최근에 화제가 됐잖아요. 오래 안 간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1분기에 우리가 보고 있는 반도체 호황이 오래 안 간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슈퍼사이클을 도래했다고 말해서 흥분하고 앉았는데 오래 안 간다. 최태원 회장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한 거야. 지금 AI 반도체의 지금 그러니까는 이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당연히 무슨 저기 사업하는 사업체 회장이 이 정도는 이해를 해야지. 그것도 이해 못하면 사업 망하게 해요. 예? 망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빨리빨리 바뀐다 이거예요. 시장이 수요가 빨리빨리 바뀐다 이거예요. 그럼 빨리빨리 바뀌려면 뭡니까? 새로운 수요를 계속 예측을 성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미리 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AI 반도체를 그러니까 예측 못했다가 저기 지금 이렇게 죽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게 더 짧아지고 있다, 더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수요 예측은 결국은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냐? 생태계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를 하느냐. 이걸 이해하고 거기에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진화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수요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얘기한 거를 잠깐 돌려봅시다. 이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5월 2일 날 기자간담회 하면서 반도체 미세화 이런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아주 그냥 작게 해가지고 회로를 아주 그냥 작게 해가지고 많이 집어있는 거니까요. 미세화가 상당히 어려졌다 이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는 반도체를 자꾸만 이거 이제 가려면은 이 미세화 시키는 게 어렵다 보니까 새로운 라인을 그러니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더 미세화 시키려면은 공급을 늘리고 그러려면은 네? 이건 기술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걸 캐펙스라는 용어를 썼어. 이 양반이 그냥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를 그냥 썼어요. 캐펙스라는 게 캐피탈 익스펜디처의 약자거든요. 자본 지출. 소위 말해서 투자 비용이죠. 이건 투자로 해결해야 되는데 투자로 캐펙스를 이제 잠깐 늘려야 된다 이거예요. 캐펙스를 늘리면은 이 캐펙스가 새로운 그러니까 반도체를 생산하는 팹을 하나 최첨단 팹을 하나 새로 만들 때 투자 금액이 최소한 5조 원에서 최대 30조 원까지 필요하다 이거야.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 투자를 했다가 이게 맞으면 괜찮은데 안 맞으면 이 돈 날리는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HBM 인공지능 반도체 저걸 못했던 거 아닙니까? 잘못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예?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또 더 나가서 이거를 전부 자기 돈으로만 계속 투자하는 형태가 투자하기 부담스럽다 보니까 부담스럽다 보니까는 결국은 뭐냐면 이걸 할 수 있는 나라들끼리 서로가 막 합종 연행하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같은 데서 이거를 그러니까는 자기들 기업 혼자 다 못하니까는 삼성전자 TSMC 불러다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을 주는 거라 이거예요. 보조금을 주는 거라 이거예요. 근데 이 보조금을 주는 것만 가지고 이게 해결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거지.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최태원 회장이 보조금 우리나라도 그러면 보조금 주면은 좀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니까는 최태원 회장이 무슨 얘기했냐면은 미국이 보조금을 많이 주는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뭐냐면 인건비가 비싸고 자기들이 못하는 거야. 인건비 비싸거나 아니면 다른 어쨌든 간에 그 새로운 그러니까 생산 시설을 늘려서 이게 그러니까는
저기 저 돈이 투자를 못해 투자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환경이 안 돼 있다 이거죠. 예? 안 돼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제조선을 유치하자는 거죠. 그 결과가 최근에 BCG라는 것은 보스팅 컨설팅 그룹입니다. 이 컨설팅 회사죠. 보스팅 컨설팅이 대표적이에요. SIA는 뭐냐면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이라고 미국의 반도체 협회죠. 산업협회죠. 이 두 개 기관이 최근에 같이 합동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냈어요. 매일 2024로 돼 있으니까요. 그 제목이 뭐냐면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새로운 탄력성 이런 제목으로 냈는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요. 2022년 대비해서 앞으로 10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반도체 산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걸 예측한 거예요. 2022년에 뭡니까요? 미국이 반도체법을 도입한 거야. 반도체 도입법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변화가 생기겠냐 이걸 보는 거야. 앞으로 10년 후면은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게 한국입니다. 한국이요. D램 같은 경우는 한국이 52%에서 57%로 10년 동안에서 늘어날 거라 이거예요. 낸드 플래시도 30에서 40% 늘어날 거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D램이나 낸드 플래시는 이제 전통적인 이제니까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니까요. 근데 이제 뭐냐 최첨단 반도체, 예? 최첨단 반도체 주로 이제 로직이 들어가는 10나노 밑에는 보게 되면 한국이 현재는 31% 정도 차지하고 있고 대만이 한 69% 차지하고 있고 이게 파운드리가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이게 주로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10년 후면 한국은 31%에서 9%로 줄어든다 이거예요. 미국이 그 자리에 들어와가지고 28% 차지한다 이거예요. 타이완도 줄어들었는데 한 20% 줄어가지고 47% 줄어들지만 여전히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 10년 후에도 절반 정도 차지한다는 얘기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 이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최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에서는 앞으로 10년 안에 완전히 1위 국가로 전락한다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럼 대한민국에 지금 남아있는 산업이라는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대한민국 앞으로 미래 없는 거죠. 미래 없는 거예요. 예? 미래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예? 그렇지 않나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제가 과거에 한번 반도체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대만하고 한국의 차이가 뭐냐? 대만이 TSMC는 파운드리잖아요. 파운드리는 위탁 생산하는 거잖아요. 설계한 대로 이제 위탁 생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소위 말해 설계 회사들한테 저걸 받아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엔비디아 거도 TSMC가 거의 다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에? 생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AI 반도체를요. 그렇죠? 그런데 대만은 그러니까는 왜 그렇게 그쪽이 발전할 수 있었느냐? 대만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을 했어요. 그래도 대만에도 팹리스 회사가 꽤 있습니다. 설계 회사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는 미국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미국 기업들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갑과 을의 관계가 되거든요. 갑과 을의 관계가 됩니다. 근데 자기가 미국 기업에 수요가 없어도 자기가 따올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대만에도 팹리스가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지만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네덜란드 ASML이 완전 갑질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자기뿐이 공급자가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팹리스가 없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과거보다 오히려 더 그러니까 쇠퇴해 버렸잖아요. 팹리스를 제대로 육성 안 하면서 파운드리를 육성한다? 이건 제가 보기엔 넌센스예요. 넌센스야. 그러면 결국 뭐냐면 미국만 쳐다봐야 되거든. 미국 기업에 처분만 맡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만 쳐다보고 처분만 맡기고 처분만 기다리고 있듯이요. 이런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생태계 사고가 없는 거야. 생태계 사고가 없다 보니까는 생태계 변화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응도 못해. 미리 선제적으로. 예? 그러니까 TSMC하고 저렇게 영업이 있었고 이게 매출액이 확실하게 악어리처럼 벌어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산업의 현실이라고 한다면요. 산업 구조와 산업 체계의 현실이라고 한다면요. 이게 바로 식민지적인 산업 체계의 결과물인 겁니다. 지금 오늘날 이 지경이 되게 된 이유가요. 네? 오늘날 이 지경이 된 이유.
식민지적인 산업체계는요, 생태계 사고가 없습니다. 왜? 미국이 만들어 놓은 산업 생태계에서 한 꼭지만 그냥 자기들은, 예? 한 꼭지만 그러니까 맨날 쫓아다니면서 미국이 또 다른 쪽으로 산업 생태계가 이동하면 또 그쪽으로 또 쫓아가가지고 한 꼭지만 또 이렇게 하는 식이니까요. 담당하는 식이니까. 산업 생태계 자체를 그러니까는 만들 줄 알아야지만이 그걸 진화하는 방향도 그러니까는 같이 선두에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예측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한국 사회경제의 야만성인데요. 야만성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단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시장 독자가 좀 전멸된 이유인데 제가 과거에 보여드렸죠. 대한민국은요. 이게 이제 뭐냐면 제조업의 일자리 비중입니다. 일자리 비중인데 대한민국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제조업이 그러니까 제조업의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100개 중에서 전체 일자리가 100개라면 16개도 저기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제조업이요. 네? 못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데 우리나라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일본보다도요. 압축적으로 탈공업화가 진행되고 있죠. 우리가 압축적인 공업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산업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결과가 압축적으로 저출산이 진행되는 거죠. 저출산이 굉장히 빠르게 특히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근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가속도가 붙고 있잖아요. 네? 2012년 이후에 그냥 10년 동안 가속화가 붙고 있대. 이게 완전히 쫙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잖아요. 일본은 그래도 옆으로 개걸음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결과가 고령합니다. 그 결과가. 자, 일자리 한번 성장을 봐보세요. 전체 취업자가 2007년까지는 연평균 1.4% 증가했어요. 근데 2011년은 1.2%인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이 60세 이상 취업자라는 얘기지. 대부분이 문제는요. 네? 60세 이상 취업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성장률의 둔화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아까 이제 로봇 밀도 보여준 겁니다. 우리나라 로봇 밀도라는 게 뭐냐면 노동자 10,000명당 로봇 도입 개수거든요. 로봇 도입 개수요. 이게 2022년 거 제조업에 있어서의 로봇 밀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노동자 10,000명당 1,012개 그러니까 1,000개 넘는 그러니까 로봇을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전 세계 평균이 151개인데 우리나라는 한 8배 정도 더 많은 거죠. 8배는 안 되더라도 한 6, 7배 정도 되는 거죠.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로봇 산업이 발전한 나라들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나라 노동력이 로봇으로 대체하기가 굉장히 쉬운 노동력이라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력이 굉장히 숙련도가 낮은 수준의 숙련도라 이겁니다. 현재 로봇 기술에 굉장히 취약한 저거라 이거죠. 여기 어떤 분이 질문을 지금 한 게 갑자기 보였는데 세계 경제, 시장 경제는 하나로 이어져 있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독재체제나 수출입하는 건 다 똑같이 달러 세계 시장 경제 체제가 다 똑같이 수출입하는 건 다 똑같이 달러 세계 시장 경제 체제가 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게요. 이 뒷말이 수출입하는 건 다 똑같이 달러 세계 시장 경제 체제가 변할 수 달러 세계 앞에 수출입하는 건 다 똑같다. 달러 세계 시장 경제 체제가 변할 수 있는 방법. 질문을 조금 풀어서 좀 다시 한번 좀 올려줘 보세요. 올려줘 보시면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지금 로봇이 지금 이 앞으로는 그러니까는 거의 모든 것이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 로봇이 될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게 이제 골드만삭스의 전망인데. 예? 그러니까 이 로봇 인공지능형 로봇에 가장 그러니까 일자리 대참사가 일어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요. 그럼 거기다가 뭐냐면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고령화가 이게 다 이제 동전의 앞뒷면들인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였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요.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숙련도가요. 네? 그러니까 이 중장년층이 이게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요? 정규직 중장년층은 이제 인건비 압박이 있다 보니까는 조기 퇴직을 유도하죠. 조기 퇴직을 유도를 해.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게 되면 55세에서 64세 임금 근로자 중에서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아.
즉 뭐냐면 저 나이 정도, 그러니까 저 나이 이전에 이미 다들 그러니까 퇴사한다는 얘기죠. 퇴사한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라는 건 결국 뭡니까? 이 연공서열제가 작동하는 거잖아요. 숙련도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임금이 높아지잖아요. 기업은 그게 부담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로봇으로 바꾸고 싶고 퇴직시키고 싶죠. 그렇죠? 그 결과가 그럼 그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서 뭘 하느냐? 그냥 임시직, 일용직 이런 걸로 이제 그러니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55세에서 64세에 아직 한참 일할 연령층들이 예? 소위 정규직이 굉장히 비중이 적다 이거예요. OECD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노인 빈곤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다 같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맞물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끔찍하냐면요. 끔찍하냐면은 2022년 소득 국세청 저기 자료 2023년 건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723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사업소득자가요. 사업소득자 대부분은 자영업자들이죠. 자영업자들인데 이들 중에서 최저임금 수입 미만,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입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비중이 이 오렌지 색깔의 저겁니다. 오렌지 색깔인 거예요. 근데 이게 2017년 문재인 정권이 시작하는 2017년에 71%였거든요. 근데 이게 끝나는 해 2022년에 83%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업소득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갈수록 지금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다 보니까는 자영업자들은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높은 인상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을과 을을 그냥 싸움 시키면서 네? 이 야만적인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산업이 취약하니까는 산업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계속 밀려 들어오고 과잉 공급이 되지는 거죠. 과잉 공급이요. 경쟁이 심하니까는 거기다 또 뭘 했습니까? 가게들은 소득이 자꾸만 둔화되고 그러니까는 소비를 못 해줘. 제가 국세청 자료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중산층이 소비해줄 여력이 없다고. 자영업자들이 저한테 교수님 뭘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제가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뭘 해도 먹고 살기 힘들다 대한민국에서는요. 왜? 가게가 소득이 너무 취약해. 소득이 취약해. 쓸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윳돈이.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최저임금보다 못 버는 사람이 전체 그러니까 사업소 중에서 83%가 된다는 게 이게 정상인 나라입니까? 이게 정상이냐고요.